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보통 우리는 이걸 임기 동안의 소소한 정책 변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세금을 좀 깎거나 외교 노선을 좀 트는 정도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 건국 이후 250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운영체제 OS 자체를 포맷하고 새로 깔고 있거든요. FBI를 해체하고 공무원 수만 명의 목을 치고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를 비트코인과 섞어버리는 기상천외한 실험.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미국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그들의 거대한 설계, 레짐 체인지의 내막을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 봅니다. 2025년 12월 트럼프 이기 1년 차의 미국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전 세계 외교가와 워싱턴 정가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1945년 2차 대전 이후 80년 이어져 온 국제 질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2016년 트럼프 일기 때는 어수선했습니다. 준비된 인력도 없었고 트위터로 화만 낼 뿐 그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죠. 하지만 이번 이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프로젝트 2025와 트럼프 캠프의 아젠다 47이라는 아주 치밀한 설계도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지금의 변화를 선거 승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넘어선 체제 변혁이라고 부릅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뉴딜 정책 이후 비대해진 리버럴 행정 국가 시스템을 부수고 그 폐허 위에 보수적 가치와 국익만을 위한 새로운 요새를 짓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구조적 락인입니다. 쉽게 말해 시스템의 대못을 박아버리는 전략인데요. 4년 뒤 혹은 8년 뒤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이미 바뀐 시스템을 도저히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불가역적인 변화가 바로 이 거대한 설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칼을 댄 곳은 바로 미국 정부 내부 공무원 조직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을 딥스테이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부르며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냥의 도구가 바로 스케줄 F라는 행정명령입니다. 원래 미국 연방 공무원은 펜들턴법 이후로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실무자는 안 바뀌는 게 원칙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 원칙이 관료들을 대통령의 말도 안 듣는 괴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 정책 결정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공무원 직위를 신분 보장이 없는 스케줄 F로 재분류해버렸습니다. 예전엔 대통령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고작 4,000개였는데 이제는 최소 5만 개에서 최대 수십만 개까지 늘어난 겁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책상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인적 알박기입니다. 진보 성향 관료를 쫓아낸 그 빈자리에 보수 이념으로 무장한 트럼프 충성파들을 꽉 채워넣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들을 해고하려 하면 부당 해고 소송만 수만 건이 걸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상 인사 시스템을 해킹해서 영구 장악해버린 셈이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의 정부 효율부 도지였습니다. 이들은 트위터 직원의 80%를 자르고도 회사가 돌아갔던 경험을 미 정부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AI를 돌려 규제 조항 20만 개를 삭제하고 재택근무하는 공무원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해버렸죠. 결과적으로 행정부, 수사권, 그리고 금리 결정권까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초강력 단일 행정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생각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 뒤에는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을 연결하는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커티스 야빈이라는 프로그래머 출신의 사상가입니다. 대중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리콘밸리 우파들 사이에선 거의 교주로 통하는 인물이죠. 그가 주장하는 신반동주의 사상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의 미국을 언론, 학계, 관료가 결탁한 거대한 카르텔, 더 캐시드럴이 지배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규정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신반동주의의 해결법은 이렇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으면 포맷하듯이 국가도 리셋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 헌법 다 무시하고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즉 국가 CEO를 추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이걸 미국판 카이사르라고 부릅니다. 이 위험한 사상에 매료된 거물은 바로 페이팔 마피아이자 실리콘밸리의 대부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은 일찍이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피터 틸이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낸 인물이 바로 지금의 부통령 제이디 벤스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단순히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아닙니다. 그는 커티스 야빈의 사상을 현실 정치로 구현하는 아바타죠. 벤스는 기존 공화당의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혐오합니다.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이 미국 중산층을 약탈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는 시장의 자유보다 우리 가족과 노동자가 먼저다라며 공동선 자본주의를 내세우고 필요하다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행동대장격인 헤리티지 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이 기름을 부었죠. 우리는 지금 제2의 미국 혁명을 하고 있다. 좌파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 혁명은 무혈혁명이 될 것이다. 워싱턴을 불태워서라도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라는 낡은 운영체제를 삭제하고 소수의 엘리트가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정치판을 넘어 학교로도 번졌습니다. 트럼프 이기는 미국 사회를 지배해온 리버럴 문화 권력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최전선이 바로 대학입니다.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은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향해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좌파 이념을 주입하는 세뇌 캠프가 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가장 확실한 무기를 꺼냈죠. 바로 돈입니다. 연방교육부는 대학들에게 통첩을 보냈습니다. 너네 학교에 DEI 담당 부서 놔둘 거야? 그거 안 없애면 연방정부 지원금, 연구비, 장학금 전부 끊어버릴게. 미국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이 정부 지원금인데 이걸 끊겠다는 건 학교 문 닫으라는 소리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부자 사립 대학들의 막대한 기부금에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아메리칸 아카데미라는 무료 온라인 국립대학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이상한 사상 주입받지 말고 공짜로 코딩 배우고 기술 배워라. 이건 기존 지식인 계층의 힘을 빼고 문학의 전반을 강제로 우측으로 돌려버리겠다는 명백한 문화전쟁입니다. 경제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19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화, 자유무역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브레인인 오렌 캐스는 자유무역이 미국 제조업을 망치고 중산층을 박살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보편적 기본 관세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물건 팔고 싶어? 그럼 공장 들고 와서 여기서 만들어. 아니면 관세 내라. 모든 수입품의 기본 10에서 20%, 중국산엔 무려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심지어 경제학자 아서레퍼의 조언을 받아 장기적으로는 연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나라 살림을 관세 수입으로만 하겠다라는 19세기식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물론 물가는 오르겠죠. 1971년 닉슨 쇼크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가가 좀 올라도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득이라고 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석유와 가스를 펑펑 캐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나 중동 가스 대신 미국산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 안보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에너지 지배 전략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돈, 금융입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원이 넘습니다. 이 빚더미에 앉은 미국이 선택한 탈출구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트럼프는 말로만 친암호화폐를 외친 게 아닙니다. 백악관의 역사상 처음으로 크립토 차르라는 직책을 만들고 그 자리에 실리콘밸리의 거물이자 페이팔 마피아 멤버 일론 머스크의 절친인 데이비드 sak스를 앉혔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코인 시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거죠. 취임 직후인 3월에는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로빈후드의 블라디미르 테네브, 그리고 비트코인 전도사 마이클 세일러 같은 전 세계 코인 거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이 앉아있던 상석을 코인 개발자들이 차지한 겁니다. 당연히 시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아침에 급등락을 반복하며 전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입니다. 미 재무부가 5년에 걸쳐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서 국가 비상금으로 쟁여두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국가 부채를 닦아내는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달러는 계속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가치가 오를 테니 그걸로 빚을 갚겠다는 논리죠. 중국이 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시장을 벌인 그 틈을 타서 미국이 이 판을 완전히 장악해 디지털 시대의 근본 위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도박인 겁니다. 국경은 이제 단순히 벽을 쌓는 수준을 넘어 외국인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무차별적인 쇄국입니다. 백악관의 강경파 스티븐 밀러의 주도로 이제 미국에 입국하려면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 사람이라도 지난 5년치 SNS 기록과 이메일, 연락처를 다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그 기록을 싹 훑어서 반미 시위 성향이나 미국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바로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주도하에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의 직원 317명이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죠. 미국 일자리는 미국인이 가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외국 기업 주재원들을 잠재적인 일자리 도둑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더 살벌합니다. 1798년에 만들어져 전쟁 때나 쓰던 적성국 국민법을 부활시켰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범죄 조직이 아니라 아예 침략군으로 규정했습니다. 침략군이니까 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투입할 수 있고 재판 같은 절차 없이 즉시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든 겁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미국인이 아니면 나가라라는 냉혹한 메시지.
이게 바로 요새화된 미국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세계 경찰 미국은 없습니다. 철저한 주식회사 미국의 거래처 관리만 남았을 뿐이죠. 이번에 공개된 트럼프 2기 국가안보 전략 NSS 보고서를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소름 돋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핵심은 먼 곳의 친구보다 가까운 곳의 통제가 먼저다입니다. 첫째, 미국은 서방구, 즉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 본토의 연장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이나 중동에 힘을 쏟은 걸 전략적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앞마당인 남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멕시코나 남미 국가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언제든 정권 교체 차원의 개입을 하겠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둘째, 유럽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보고서는 유럽을 단순히 돈 안 쓰는 동맹 정도가 아니라 무분별한 이민과 PC주의로 문명 자체가 소멸해가는 곳이라고 아주 멸시조로 적어놨습니다. 이대로면 20년 뒤 유럽은 알아볼 수도 없을 것이라며 병든 나토에게 너희 방어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손을 털어버린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가장 충격적인 건 가치 외교의 폐기입니다. 과거 보고서에선 중국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인권 탄압, 권위주의 같은 비판이 따라붙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 내용이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중국이 독재를 하든 인권을 탄압하든 미국한테 무역 흑자만 안 보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러니 G7의 종말이란 말이 나옵니다. 힘 빠진 유럽 친구들보다 차라리 중국, 러시아 같은 힘센 독재자들과 담합해서 이익을 나누는 게 낫다며 C5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동맹국들에게 남은 건 청구서뿐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비가 아닙니다. 미군이라는 용병을 쓰는 대가에 이익금까지 얹어달라는 청구서죠. 이제 혈맹은 없습니다.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만 남게 되었죠. 그럼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전문가가 입을 모아 되돌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의 관료들은 이미 트럼프 키즈들로 물갈이 됐고, 연방법원은 30대, 40대의 젊은 보수 판사들로 꽉 찼을 겁니다. 경제는 높은 관세 장벽 뒤에서 독자 생존하는 갈라파고스가 되어 있겠죠.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정권 이양입니다. 트럼프 진영에선 벌써부터 헌법을 고쳐서라도 삼선을 해야 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자신들의 이념을 완벽하게 복제한 아바타, 제이디 벤스에게 자리를 물려줘서 12년 16년 장기 집권 플랜을 가동할 겁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이미 시스템 곳곳에 박힌 수만 개의 대못을 뽑는 데만 또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사실상 보수의 영구 집권 토대가 2029년에 완성되는 것이죠. 마지막 퍼즐 조각은 기술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우파와 뉴라이트의 결합은 규제 없는 폭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비효율을 혐오하는 트럼프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를 막던 환경 규제를 행정명령 한 장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우주군 산하에 우주주방위군을 창설해 민간 우주 패권을 국가 목표로 삼았죠. 바이든 정부가 만든 AI 안전 규제 다 폐기했습니다. 엔두리 같은 신생 방산 기업을 키워서 윤리적 고민 없는 자율무기 시스템을 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의 이 거대한 실험은 단순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관료제를 보수화하고 경제문을 걸어 잠그고 동맹의 신뢰를 파괴해서 다시는 예전의 세계화 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구조적 락인을 거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2025년의 미국.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친절하고 정의로운 세계 경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냉혹하고 철저한 요새 국가만이 남았을 뿐이죠.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과 예측 불가능한 각자 도생의 시대.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